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26일이고요 13번째 설명드릴 차례이죠. 알렉산더 엘더의 언제 매도할 것인가. 오늘은 저번에 이제 공매도 부분까지 다뤄 드렸고, 오늘부터 이제 강세장의 천장이나 이제 2007년 패턴에 대한 고점 부분에 세계적인 어떤 경제 위기 상태를 직면하기 전에 시장이 고점을 어떻게 형성했고 약세 다이버전스를 또 확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짚어 드릴 텐데요. 한마디로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의 또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책이 마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공매도의 반복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번 이내에 이 책에 대한 설명 부분은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해당 이 그림 9-3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항상 알렉산더 엘더는 일간 차트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주간 차트에 대한 전체 흐름을 더 진행을 했었죠. 일간 차트만 이제 보는 그런 트레이더들은 더 깊은 곳에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과하기 쉽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간 차트와 주간 차트를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얼마 전에 다뤄드렸죠. 신고점 지수와 신저점 지수에 대한 지수 설명을 나와 있는 그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2008년 8월 8일까지의 S&P 500의 주간 차트를 보시는 거거든요. 이 A 지점까지는 지수가 이제 상승을 할 때 신고점 신저점 지수도 상승을 하면서 강세장인 부분을 끝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이제 형성됐던 그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지수의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신고점 신저점 지수의 그 A 부분을 C 부분이 닿지 못했죠. 고점을 낮추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세 다이버전스를 취했고요. 이 약세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알렉산더 엘더는 이제 공매도의 자세를 좀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 지점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이고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할 때 가치 부분에서 더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제 2005년과 2008년 때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2007년의 천장의 약세 다이버전스를 나타내는데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실까봐. S&P 500의 2005년부터 2008년까지죠. 일단 2007년 주식시장의 천정에서 내가 선호하는 지표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살펴보자 라고 언급을 합니다. 2007년부터는 이제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2007년 7월 시장은 고점으로 상승했다. 그런 뒤 급락해서 가치 구간을 지나 하단 채널을 뚫고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갔다. 이 움직임에 힘이 붙었다. 이 지표들이 바닥 B를 그릴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목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B를 그리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하고 어떤 그림을 움직이는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8월의 MACD 히스토그램은 2007년 3월의 저점보다 더 낮아졌다. 네. (2007년 8월) 강도지수 역시 3월보다 더 하락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우선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상승을 하는 부분에서의 고점은 전고점을 뚫지 않는 보조지표에 대한 MACD에 대한 모습이 또 나오고 있고요. 약세 다이버전스죠. 네, 강도지수 역시 전 수준에서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 수준이라고 하면 이 구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약세 신호들이 서로 확증하면서 매도세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2007년에 10월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해서 역대 최고점의 신고가를 기록을 하지만요. 네, 이 지점이죠. C지점에 역대 최고가의 신고가를 기록을 하지만 핵심 지표들은 7월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고점을 형성해서 약세 다이버전스를 경고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0월 S&P 500 주봉은요 상단 채널선을 건드렸다. 예, 상단 채널선이 희미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그 상단 채널선을 건드리고 나서 이 지점은 시장이 고평가되기 시작하는 영역으로서 군중은 기꺼이 매수세로 돌아섰다. 아마추어들은 상승 돌파를 좋아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기를 기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들은 대부분의 돌파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으로 매매한다. 나는 전고점을 가로지르는 수평선을 곧잘 그린다. 이 수평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수평선. 그 주가가 이 선을 위로 돌파하고 핵심 지표들이 약세 다이버전스를 보이면 핵심 지표들이 다이버전스를 보이면 나는 최근 돌파가 일어난 선에 경고 표시를 붙인다는 겁니다. 종가가 이 선 아래에서 마감하자마자 거짓 돌파로 판단하고 마지막 고점 수준의 부근에서 보호 스톱을 설정하고 공매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가 이제 그 2007년의 장을 좀 샅샅이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봤었고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거품은 꺼진다라는 책의 제목에 있어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설명입니다. 이 회사의 미국 호텔 카지노 회사이거든요. 2007년 10월 아시아에서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한 펀드멘털 헤지 펀드 분석가가 앉았다. 그는 자신이 오락주 전문가라고 말했다. 나는 펀더멘털이 가장 좋은 오락 회사가 어디냐고 물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했다. 우리 둘은 마카오에서 출발을 했는데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막 세계 최대 카지노인 베네치아에 개장했을 때였다. 옆자리 남자는 1층에서 본 거대한 회관의 옆자리의 남자는 1층에서 본 거대한 회관의 카지노가 40%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 위에서는 VIP실이 있고 또 VVIP실이 있다고 했다. 입장하려면 100만 홍콩 달러, 그러니까 약 13만 달러를 예탁해야 했다. 그는 고객 중 일부가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주식 수백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노트북을 꺼내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의 차트를 열었다. 청색 사선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이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지점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네, 이 부분.
나는 남자에게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주가가 100달러 부근에 있고 100달러 부근에 있죠. 그리고 상승세는 참 보기 좋지만 나 같으면 가치 위에 즉 두 가지 이 이동평균선보다 높은 주가에서는 매수하지 않겠다라고 힌트를 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에 이제 매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 같으면 가치 수준 아래로 되돌림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 지점에서 매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 이 차트를 보니 내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이없을 정도다. 실수를 했나 봅니다. 거대한 상승세는 신중한 분석가조차 선입견을 갖도록 만든다.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실제로 70달러보다 조금 아래에 매수했는데 곧 스톱에 걸려 청산되었다. 지금 보니 엄청난 약세 다이버전스가 공매도하라고 외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같은 패턴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꼭 주가는 이제 더 상승을 했지만 이 거짓 다이버전스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을 나타냈던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MACD는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기 주간 차트이잖아요. 여기가 주간 차트인데 전에 제가 이동평균선을 말씀드렸을 때는 일간 차트에서만 이 책에서 언급이 돼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주간 차트에서 이제 13주 이동평균선과 그 다음에 26주 이동평균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동평균선이요. 네, 그래서 가치 구간에서 이렇게 다시 재상승을 할 때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이런 구간, 네,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9년 1월에 빠른 13주 이동평균선이 느린 26주 이동평균선을 하향 교차했다 라고 하거든요. 여기죠. 그러니까 2009년이 아닌데 이게 좀 제가 잘못 봤는지 2007년에 약세 다이버전스 확인이 맞는 것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0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 이게 데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더 장기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 이동 평균선이 깨고 하락을 하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데드 크로스라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데드 크로스의 부분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지한 트레이더들이 다 그렇듯이 나 역시 계속 배우고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영리해질 권리가 있다. 그 남자를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와 그 고객들이 생각난다. 나처럼 수천 주를 가진 사람은 돈을 좀 잃고 기분 좀 잡치고 만다. 하지만 주가가 100만 달러에서 한 자릿수로 추락한 주식을 수백만 주 보유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날아간 재산을 생각한다면 그런 큰 돈을 날린 사람은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것만 같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의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2007년, 2008년 겪었던 거품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시장 참여 부분에 있어서 2007년과 2008년을 겪지 않으셨으니까 사실 손절매에 대한 원칙을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부분이 공감이 좀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로 2007년, 2008년을 겪었던 아픔이 반복되는 것은 새로운 세대의 트레이더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희망과 미래의 청사진을 좋게 그리는 것들, 이 책에서는 또 이 부분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
호텔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 대략 시장의 고점 부분에서 2007년에 고점 부분에서 대거 사표를 내고 데이 트레이드들로 트레이더로 직업을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종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그런 부분을 느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가 또 시장에 반영하는 것도 같이 느끼면서 이런 지표상에서 기술적 분석들로 인해서 2007년과 2008년을 바라봤던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반복적으로 한 복습을 한두 차례 더 하고 네, 마감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